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두 나라의 열차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선로에 서 있는 열차 8대가 보입니다. 짧게는 120m에서 최대 600m 길이에 이르는 이들 열차는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막 넘어온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두만강역 바로 앞에 길이 300m, 폭 30m인 파란색 대형 구조물을 세웠는데 현재 구조물 지붕 아래로 더 많은 열차가 정차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열차 통행량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3월 6일 같은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그 변화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불과 1년 전이지만 이날은 길이가 200m에 못 미치는 열차 4대에서 5대 정도만이 정차해 있는데 올해는 열차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수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인력과 물자 이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사진에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건설 중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두만강의 다리 기초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열차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은 두 나라의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곳에서 무기를 거래했다고 밝혔었고 최근엔 북한군 병력을 실은 열차가 이곳에서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양국 군사 협력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 연습은 북한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중국의 위협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프리덤 실드 연습을 포함한 미한 연합훈련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커진 두 나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방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philosophy of President Trump, as he's talked about, is peace through strength. And the commitment of his administration is steadfast to defending against communist China and communist Nor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활동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심리전과 법적 전쟁, 미디어와 여론전 등 세 가지 전쟁과 타이완뿐 아니라 서필리핀해와 일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 악의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threats that really cause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want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It's not about containing China. It is about defending against China's malign activities.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 가운데 사이버 위협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 솔트 타이푼과 볼트 타이푼 등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이버 활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Chinese cyber threat, it is the most dangerous threat in the world today. The Chinese are very, very aggressively using cyber and getting ready to conduct cyber warfare.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전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사이버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이번 프리덤 실드에 사이버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see much evidence that Trump or Kim Jong-un are interested in another summit at this point. I mean, Trump, as I said, is much more focused on other foreign policy issues, and it's not clear that a meeting with North Korea would produce a very dramatic result.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중국 억제를 위해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국 부산에 입항한 것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영내 안정 및 번영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 대변인은 7일 B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한국 동맹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70년 이상 이어져 온 양국 간 굳건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수천 명의 해군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미국이 이 동맹에 대해 갖고 있는 철통 같은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 제1항모 강습단은 핵항모 칼빈슨함을 비롯해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이번 미국 핵항모의 방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인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러 군사 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책임 확대를 촉구해야 할 현안들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중국 타이완 양안 관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와 기술 전수,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에 반대하도록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책 태스크포스는 또 대담해진 김정은이 영내 핵 경쟁을 촉발시키거나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한일의 이 같은 중국 압박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애플 컴퓨터 운영 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폐 해킹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윈도우 운영 체제보다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애플 운영 체제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컴퓨터 회사 애플의 운영체제 맥OS를 악용해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애플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번역 기술인 로제타2의 취약점을 노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제타2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새로운 애플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며 북한은 오래된 프로그램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플랫이라는 악성 코드를 새로운 애플 컴퓨터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로제타2를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악성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지 않고도 새 애플 컴퓨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이를 통해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인 플랫 악성 코드를 애플 컴퓨터에 몰래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해 해킹 대상자의 파일 권한 변경, 관리자 권한 획득, 사용자 정보 탈취 등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다른 해킹 공격에도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의 컴퓨터 운영 체제는 일반 윈도우 운영 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안이 더 강하고 해킹이 어려워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 담당 잼프의 책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해킹이 애플 운영 체제를 겨냥해 악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변환했거나 새로 고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is is a trend we're seeing more and more, again, driven by money. Now, due to all the financial sanctions, the North Koreans have turned to hacking cryptocurrency exchanges as a means to fund their, shenanigans, which kind of, ingenious. 워들 연구원은 그러면서 기존 국제 금융 체계 안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북한으로서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군사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에 계속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7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했으며, 이어 북한 주민은 적은 양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단으로 고통받고 있고 5월에서 9월 사이 춘분기에 취약한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해당 조사를 시작한 FAO는 1년에 3차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19년 연속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아프리카가 33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 9곳,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2곳,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99세의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실이 7일 BOA에 공개한 해당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의 한국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1952년 11월 18일 해군 소위였던 윌리엄스 대령은 해군 제77기동 부대 소속으로 팬서 전투기를 몰고 한국과 러시아 국경 인근 회령 산업단지 공습작전에 나서 소련 미그 전투기 7대 가운데 4대를 격추했으며, 이는 단일 출격에서 가장 많은 미그기를 격추한 미국 해군 조종사 기록이자 한국전 사상 유일한 해군 공중전입니다. 아이사 의원은 BOA에 윌리엄스 대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조정사이자 영원한 미국의 영웅이라면서 70여 년 전 북태평양과 북한 해안상공에서 보여준 그의 영웅심과 용기로 동료 조종사와 선원, 승무원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지금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나는 휴전과 평화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와 다른 제재, 관세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말한다. 너무 늦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밤 러시아군은 또다시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으며 남부 오데사와 북동부 폴타바, 북부 체르니히우, 서부 테르노필 등지의 다양한 시설이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70발 가까운 순항, 탄도미사일과 200대에 이르는 공격용 드론을 공습에 사용했으며, 불행히도 일반 주거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고 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선 미사일이 아파트 근처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정상회담 파행 뒤 중단됐던 휴전 합의 협상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EU 정상들은 6일 벨기에 EU 본부에서 열린 안보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들은 또 EU 집행위원회가 앞서 제시했던 방위비 지출 관련 재정적 유연성 확보 및 EU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을 위한 최대 1,500억 유로, 약 1,600억 달러 공동 차입 제안을 환영하며 각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유럽의 자체 안보 역량 강화에 총 8천억 유로, 약 8,6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내온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자국의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 안보에 투사할 의향을 내비쳤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유럽에서 자체적 방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초청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을 희망한다면서 이란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공개된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한에는 나는 당신이 협상에 나오길 희망하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그들이 그 서한을 받길 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대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고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은 합의하기를 선호하며 그것은 이란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등으로 최대 압박에 나서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는 오바마 정부 때 이뤄진 이란 핵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의에서 탈퇴했었습니다. 최근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중동 국가 시리아에서 독재 정권 추종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보안군은 7일 시리아 서부 지역에서 바사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알라위파 소속 무장대원들의 반란 진압을 위해 이틀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과도정부 측은 반란군은 알라위파 소수민족이 밀집한 서부 해안 지역에서 과도정부군에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개시했다고 전했으며 정확한 사상자 수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시리아 내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7일 현재 12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안 도시 타르투스와 라타키아에서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과도정부 보안군은 도시와 인근 산악 지역에서 반란 세력 수색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